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조건지처라는 말의 속뜻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삶에서 함께한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고도 하죠. 오늘 이 교훈을 잊고 살았던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또래 친구들처럼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일하시느라 바빴고 저에게 줄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닌다는 학원은 다닐 생각도 못했고 밥도 혼자 대충 차려 먹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그래도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대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방에서 혼자 그림을 끄적이는 게 취미였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초상화를 열심히 그려주곤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나 주변 선생님들도 제게 꼭 미대를 가야겠다며 말씀해 주셔서 꾸준히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학원을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란 없었고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버는 돈은 부모님께도 드리고 저 혼자 따로 모아두기도 했어요. 자식에게 벌써부터 일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잠 못 자면서 돈을 벌어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항상 제 헛된 기대였습니다. 사실 저에겐 매정한 부모님이었거든요. 어리건도 한 번 받아주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려 보여드려도 술만 드시곤 했으니까요. 사춘기 땐 왜 제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고3까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그때 전 부모님께 처음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죠. 엄마, 여기 돈이에요. 월급 나왔어요. 이번 달에 사장님이 조금 더 넣으셨대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꼭 미대 나와서 성공하고 싶어요. 저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돼요?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너 대학 학비가 얼마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안 배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소리 할 거면 아르바이트 나가지 말고 엄마 아빠 하는 일 배워서 해. 우린 그 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대준다. 여태까지 저 엄마 아빠한테 뭐 하나라도 바란 적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남는 시간 일만 하고 저 꼭 대학 가고 싶어요. 이젠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셔도 꼭 할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만 학비는 못 해준다는 것만 알고 있어. 부모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하겠지만 우린 그렇다. 낳아줬으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전 그때부터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을 느꼈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진정으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대학은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정말 독할 정도로 안 먹었고 안 썼습니다. 결국 2년 정도가 늦었지만 학자금 대출까지 껴서 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날도 저는 칭찬 한마디 듣지는 못했고 오히려 더 밑에 시골로 이사 간다는 소식만 들었었네요.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부모님은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겨우 명절마다 얼굴만 비추는 사이가 되었어요. 챙겨드리려고 노력해도 서울로 가서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인 것 같더군요. 대학교를 잘 졸업한 후 전 디자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고등학교 때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저였기에 결혼을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지인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다정한 면모가 엿보였던 사람이라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보다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 존경스러웠던 분들이셨어요. 처음에 제가 인사 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색칠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오느라 고생했어. 내가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집으로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을 거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툴기도 하고 표현을 잘 못할 때도 있어.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예쁘게 봐주렴. 아참, 우리 효진이가 곧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어머니, 당연하죠. 이해해주면서 이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이번 주 주말이 제 생일이에요. 그럼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번 주말에 집에 다시 오거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맞춰서 인사드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괜히 헛걸음을 시켰네. 아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생일 예정부터 그렇게 축하받지 못했어서 괜찮아요. 정말 지나가는 날들 중에 하루 같아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제 생일이 주말이라는 걸 들으시자마자 어머님은 환하게 웃어주시며 또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 주말 예비 시댁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절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 드셨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꼭 잘해주고 싶었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열심히 참아만 가서 눈물도 마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제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잠시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축의금만 쏙 가져가시고 가시더군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그 이후부터 전 부모님이 제게 무슨 부탁을 하든 말든 일절 반열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말이죠. 이후 결혼에 꼬리는 안 돼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오히려 아들보다 먼저 절 위하셔서 남편이 다 서운해할 정도였죠. 저도 남편과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엔 어머니께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흔한 고부 사이보단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도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재롱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디 내놓기도 아까울 지경이었죠. 중간중간 궁금해하실까 제 부모님께도 아이들을 보여드리곤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셨기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비장한 얼굴로 말입니다. 여보, 잠깐 얘기할 수 있지? 나 고민하다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뭔데? 정말 고민이 깊은가 보네. 당신 처음 보는 얼굴이야. 밤새서 고민했었어. 사실 나 이직을 좀 하고 싶어. 진짜 오래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거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갑자기 그리고 어디로 이직을 해? 나 아는 형님이 하는 벤처 회사야.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손은 더 많이 갈 것 같아. 돈도 지금처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초기 멤버로 회사를 치워놓기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나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다였잖아. 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뭔가를 하긴 겁이 나고. 그래서 그 형님이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길래 생각해본다고 했어.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당신이 애도 아니고
물론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인간 조민환으로서도 중요한 거잖아. 벤처회사면 많이 바쁘겠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잘 해볼게.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래, 그렇게 해. 꿈이 있다고 열정적으로 사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수 없지. 한번 해봐. 그리고 너무 엉망이 된다면 그 전에 꼭 나오고. 당신은 애 2명 아빠야. 알겠지? 남편은 갑자기 아는 형님의 벤처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에 회사에서 성실하게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게 모르게 속은 굵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열정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돈에만 목매다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생각해볼 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저는 허락을 했고 남편은 사직서를 내고 온 뒤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정이 생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정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공부도 해야 한다며 책을 잔뜩 사서 와선 한참을 읽곤 했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처음엔 보기 좋았습니다. 저 또한 제 꿈이 뭐였는지 생각하게 했으니까요. 중간중간 사무실에도 가서 도시락도 해줬었고 남편 지인도 만나 종종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걸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엔 출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아, 참. 아예 지방에도 하나 더 사무실이 열 것 같아서 내가 그쪽을 아예 맡아줬으면 하나 봐. 일단 이번 주말만 다녀오는 건데 다음번엔 좀 더 오래 내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래. 이걸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신을 다 고생하게 만들어서. 그래? 지방으로? 그럼 주말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이번에는 주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거기에도 직원을 주긴 할 건데 그 전까진 내가 자주 가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자리 잡을 때까진 내가 관리하고 해야겠지. 직원도 뽑아야 할 거고. 미안해. 몇 달간만이라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몇 달이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또 괜히 떨어지니까 싫어서 그렇지. 일단 알겠어. 가서 잘해봐. 사람 관리하는 거 배우고 그러면 좋지 뭐. 나중에 당신도 사업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잘해서 성공시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지방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초반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내려가 일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4일 정도를 지방에서 지내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도 보려고 하니 저 혼자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벤처회사라고 해서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있던 점입니다. 예전 직장보다 큰 액수가 아니었기에 점점 생활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어. 시부모님께선 중간중간 연락 와서 도와줄까 하고 말씀하셨지만 시부모님도 노후자금이기에 죄송한 마음에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적은 월급과 제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새벽 아르바이트도 병행했는데요. 이게 너무 무리가 되었는지 어느 날 결국 탈이 나서 제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아이를 안고 쫓아오신 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효진아.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 너 들어보니까 새벽에도 일을 했다며? 왜 나한테 애기들 좀 봐달라고 말을 안 했어? 난 내 아들놈이 알아서 월급도 척척 잘 벌어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이제 보이니? 네, 어머니. 아이들은요? 괜찮은 거죠? 놀랐을 것 같은데.
아휴, 무슨 아이들 걱정을 해. 저기 밖에서 앉아있다. 아휴, 내 진짜 속상해서 원. 대체 얘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려고 이렇게 마누라 속을 썩인다니. 우리 효진이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얘, 가만히 누워있거라. 앞으로 아이들 챙기는 건 내가 알아서 잘하마. 집안일도 그렇고. 아니, 요새 미나니도 집에 잘 못 들어온다며. 네, 요새 지방에 출장을 계속 다녀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아마 연락하셔도 갑자기 일을 빼기 힘들 거예요. 내가 며칠간 너 나을 때까진 집에 가 있으마. 아이고, 그새 이거 살 빠진 것 좀 봐. 내 맘이 다 찢어지는 것 같네. 이제 그 새벽 일은 그만두거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마. 아니면 민환이랑 얘기를 좀 해보마. 시부모님은 응급실에서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시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잠을 청했고, 다시 돌아온 아버님은 어머님과 함께 간이 의자에서 절 돌보면서 잠이 드셨죠. 정말 부모님 같은 분이셨어요. 잠드신 모습을 보는데 왜 이리 제 가슴이 먹먹하던지요.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걸까요? 그 다음 날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을 응급실로 쫓아왔어요. 많이 놀랐는지 허겁지겁 왔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니, 많이 아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어? 아니야, 괜찮아. 잠깐 쉬면 된대. 미안해,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새벽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네.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뭔 그런 걱정을 해. 다 돈 제대로 못 가져다 준 내 탓이지. 내가 얼른 마무리하고 올라올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정말 미안하다, 여보. 오늘은 수액 다 맞고 집에 얼른 들어가자. 남편은 너무 바빠져서 미안하다며 연신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다고 몸조심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날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뒤 다시 지방에 내려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남편을 보내줬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변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싫어도 살맛대고 살아야 한다더니 옛말엔 모두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점차 저는 남편과 통화는 줄어들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나마 월급이 늘게 되면서 새벽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 조금 버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겹쳤는지 제가 응급실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욕실이 미끄러워 넘어지셨는데 가벼운 뇌진탕이 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팔과 다리도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오래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실까 싶어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지 몰라요. 저에겐 기둥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곤 한달음에 병원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딴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당신이야? 통화 잠깐 되지?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글쎄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대. 가벼운 뇌진탕이라 크게 생명엔 지장이 없으시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잠깐 전화라도 드려야겠어. 아니면 올라오던지. 힘든 거 아니잖아. 크게 다친 거 아니시라니까 그건 다행이네. 당신 혼자 할 수 있지? 뭐 옮기고 해서 힘쓸 일도 없잖아. 그냥 며칠 옆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팔다리 다 다치셨는데.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당신이 와서 그래도 들여다는 봐야지. 아들이 아버지 입원하셨는데도 와보지도 않아? 당신 딸처럼 생각하시고 잘해주시잖아. 그럼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직원도 새로 복구했는데 제대로 말썽 부려서 비상이야. 아버진 괜찮으실 거야. 정신도 말짱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분 아니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금 바쁜 게 중요해? 아니면 아버지가 쓰러져서 누워 계신 게 중요해? 아무리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해도 와봐야지. 잠깐이라도 와. 그게 자식된 도리야. 당신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이제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지 마. 나 정말 바빠서 그래.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너무 바쁘니 전화하지 말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보다 대체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도 허겁지겁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오래 곁에 있어 주셨는데 이번엔 와보지도 않았네요. 뭔가 변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쓰러졌을 때 아버님이 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밤낮 없이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에겐 부모 같은 분이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괜찮다고 하며 퇴원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정기적으로 아버님 건강을 체크할 때도 함께 모시고 가고 모시고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의 일주일 뒤 슬쩍 올라와선 아버님을 찾아뵈었고요. 아이들과 놀이동산도 가고 오랜만에 아빠 노릇을 하더군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제 눈은 피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는 것도 바쁜데 깊게 생각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남편은 또 머지않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또다시 아이들과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혼자 예쁘게 입고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신랑이랑 같이 온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다 모인 게 얼마만인지 옛날 추억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기분 좋게 있는데 윤미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선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 효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지? 진짜 너무 반갑다, 야. 그러게, 윤미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라도 해야 얼굴을 보는구나. 그러게. 근데 있지, 효진아. 혹시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니? 실례가 될까봐 안 물어보고 있었는데. 너 이혼했지?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을 했다고? 아이씨, 뭔 소리야. 아직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 잠시만. 난 당연히 이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뭐 착각을 했다는 건가? 아닌데, 정말 맞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윤미야. 제대로 말해봐. 내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뭐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면 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한 거야? 이상하다. 지인 결혼식에서 봤는데. 참,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나 이번에 우리 회사 직원 결혼식에 갔었거든. 거기서 네 남편 똑똑히 봤어. 네 결혼식도 갔었고 너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나랑도 한번 만난 적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네 남편 알아본 거지. 결혼식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회사 사람이었나? 근데 왜 나한테 말은 안 하고?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었어. 네 남편이 옆에 어떤 여자가 같이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이혼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정말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몇 번을 봐도 네 남편이 맞았어. 내가 그 지인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 누군지 혹시 아냐고. 그게 정말이야? 내 남편이 맞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숨쉬기도 힘들어져 화장실에 가서 결국은 세수를 해야 했어. 눈물인 건지 물인 건지 한참을 그렇게 닦고 나선 가만히 거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대체 저는 뭘 위해서 살아온 건가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남편이 안쓰러워 항상 최선만을 다해왔는데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다니요. 그렇게 저는 서둘러 결혼식장을 나왔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는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손에 들고선 맨발로 터덜터덜 집에 도착했죠. 그뒤 친구 윤미가 전화를 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효진아, 내가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네 남편을 예비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다닌대. 거의 사회 노릇도 하고 있고 회사 사무실엔 네 남편이 몇 번이나 맛있는 거 사들고 왔다더라. 나이는 너보다 좀 더 어린 것 같고 결혼식까지 곧 할 건가 봐. 나도 여기까지만 들었어. 아, 이걸 어쩐다니? 우리나라에 바람피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더니 그게 네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안 좋아. 미안해. 알고 보니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 이 정도면 거의 두 집 살림을 한 것과 다름없었죠. 예비 신랑이라고 소개까지 하다니 어떻게 애들을 두고 저를 두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다음날 바로 흥신소를 통해 귀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주 주말 남편이 올라온다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일 보라고 남편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 사람까지 썼으니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했죠. 남편의 신상을 보내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을까요? 흥신소에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사실 일주일까지 걸릴 것도 아니었는데 사진들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남편분 바람 피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경기도에서 상간녀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거의 두 집 살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거기선 결혼까지 얘기 끝났다 하고요. 그 상간녀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남편분이 혼자 쓰는 원룸이 있고 그 집은 상간녀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신혼집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월세 집이긴 한데 같이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굴로 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주소까지 보내드릴게요. 사진이랑 음성 녹음들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또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 바람핀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얼마나 다정한지 마치 저와 연애할 때 남편 같더군요. 서로 바빠서 일에 치여서 멀어져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미 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긴 거였어요. 상간녀의 얼굴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대체 어디서 인연을 잇게 된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까지 속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날 남편은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2주일 만에 귀가였죠. 당신 얘기 좀 해. 요새도 많이 바빠? 웬만하면 집에 좀 들어오지 그래? 나도 이제 체력이 땅이여. 애들 운동회도 그렇고 다들 아빠들이 나가서 하는데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느 정도 정리되면 들어온다고 했잖아. 아이 안 돼. 거기서 내가 자리 잡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해놓고 나만 쏙 빠지라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 갑자기 왜 이래? 혼자 잘하고 있었으면서. 그냥 이제 나도 지쳐서 그러는 거야. 그럼 대체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 거야? 그만 좀 찡찡댈래? 너한테 밑으로 내려가서 한다고 처음에 말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고마웠어. 근데 그대로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하고 난 바쁜데. 아이 몰라. 그냥 지쳐 나도. 그냥 우리 사이에 더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당신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오라고 했어? 아버님 욕실에서 넘어지셨을 때 오라고 한 거랑 나 과로로 쓰러졌을 때 당신 올라온 거밖에 없잖아. 왜 그래 대체? 내가 뭘? 그냥 난 너랑 사는 게 지겨워. 아, 모르겠다. 혼자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 또 성간녀와 같이 있는 게 틀림없겠죠. 대놓고 자유를 허락받았으니 마음껏 데이트도 했을 거예요. 전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몸이 떨어지면 사랑도 식는다더니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예전에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귀만 당할 순 없었어요. 제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했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뒤 저는 흔친소에서 받은 증권 따로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남편 차의 블랙박스요. 저는 그렇게 며칠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바로 차로 뛰어내려갔고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확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상간녀와 대화하는 것도 모두 녹음이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거야? 맨날 한다 이러면서 안 하잖아. 아, 나 기다리기도 지쳐. 근데 네 와이프 진짜 불쌍하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니 당신 내가 말하는데 나랑 결혼하면 절대 바람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알았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넌 내 첫사랑이잖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야. 벤처회사로 옮기면서 동창회에서 우연히 너랑 마주쳤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알아? 그때만큼은 내 애고 지금 마누라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래? 아이, 그럼 얼른 이혼을 하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하면 나 확 딴 남자한테 시집가버린다. 아유, 알았어. 딱 한 달만 시간을 줘. 안 그래도 저번 주부터 싫은 티 팍팍 내고 있는 사만이야. 곰 같은 내 마누라, 내가 이렇게 바람 피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모를걸. 최대한 널 상간이 안 만들고 자연스럽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걸로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너 만약에 상간녀로 들키면 이혼 소송도 불리하고 너도 상간녀 소송 당하고 그럼 둘 다 안 좋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알았지? 아휴, 내가 지금 뭐 좋다고 같이 살겠어? 너 만난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는데. 말은 잘하네. 근데 당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엄청 엄하시다고 했잖아. 그거야 내가 잘 둘러대면 되지. 당신 아들인데 뭐라고 하겠어? 원래 부모는 다 자식 편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내일 모레 땡땡 호텔에서 정식으로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알지? 처음 보는 자리니까 자기 최대한 멋지게 하고 와야 돼. 그리고 당신 이혼했다고 했으니까 실수하면 안 돼. 만에 하나 아직도 이혼 안 하고 가정이 있는 거라면 우리 부모님 기절 초풍하실 거니까. 알았지? 걱정 마. 아, 이혼남인 척 하라는 거잖아. 연기 안 한 자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 남편이 어릴 때 만난 첫사랑과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부모님께 인사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곤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저장을 했어. 이제 이혼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생각난 사람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죽고 못 사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가던 핸들을 틀곤 시부모님께 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 사진들이 다 진짜인 거지? 우리 아들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니. 이 나쁜 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아니 이게 뭔 일이라니. 난 그딴 놈 아들로도 필요 없다.
난 아들을 그렇게 키운 적 없어. 효진이 네가 우리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자식은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야. 나중엔 우리도 이렇게 버려버릴 거라고. 그리고 뭐? 이빨 빠진 호랑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이제 난 너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저놈을 아들로 두지 않을 거야. 이 쥐새끼 같은 놈한테 제대로 알려줘야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시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주말에 상간녀 부모님과 첫 대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때 제대로 혼쭐을 내준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먼저 그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고 우린 10분 정도 텀을 둬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그렇게 보기 좋은 가족이 없더라고요. 화기애애하게 아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 말을 못하시더군요. 그 대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 시부모님과 함께 앞에 서니 남편과 상간녀는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더군요. 자기네들도 아마 이런 광경을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입술은 벌벌 떨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 상간녀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리시더니 바로 따귀를 때려버리셨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천하의 몹쓸 자식아. 이제 너랑 난 끝이다 평생. 어떻게 네 마누라랑 애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리고 너도 제정신이야? 너 우리 아들하고 첫사랑이라며. 첫사랑이고 뭐고 가정 있는 남자 감히 꼬셔도 되는 거야? 너도 한번 내 손에 혼쭐 나봐라. 시어머니는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신 건지 그 장면을 목격한 저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 좀 해봐. 우리가 와서 너무 놀랐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거의 두 집살림하면서 살았던데 아주 바빴겠어. 아버님 다치셨을 때 이 여자랑 같이 있었냐? 그리고 감히 남의 결혼식까지 가서 예비 신혼부부 놀이까지 해? 넌 평생 안 들킬 줄 알았지.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언젠간 반드시 벌을 받는 거다 이놈아.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다 알고 있었대?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구나.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까지 여기 모셔오면 어떡하냐고. 쪽팔려 죽겠네. 쪽팔려? 그러게 누가 쪽팔린 짓거리 하래니? 그리고 어차피 나도 너랑 이혼할 건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속병 벌려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 이혼하자. 여기서 더 지지고 볶고 해봤자 내 시간만 아까울 것 같거든. 그 대신 여기 보이지? 너 데이트한 사진들, 그리고 너 음성 녹음들,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했으니까 그 책 사연은 너야. 이제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양육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간녀 너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고 있어? 진짜 할 짓거리도 없다. 길거리에 나가면 미혼인 남자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이런 짓을 하고 싶니? 너도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놔야 할 거야. 그리고 얼굴 얼마나 고쳤길래 성게 같니? 아주 둘이 끼리끼리 잘 만났다. 뭐라고? 휴진아, 상간녀 소송만 안 하면 안 되겠니? 여기 우리 민주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나랑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 돈을 왜 내야 돼? 나랑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냥 끝내자. 그게 맞잖아. 나 이 사람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면 안 돼? 눈물겨운 사랑 납셨네. 애도 마누라도 버린 사람 답네. 상간녀 소송은 당연히 진행할 거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야. 내가 어떻게 악자까지 살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날 배신해?
나쁜 놈. 넌 정말 천벌받을 거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쁘게 크는지 그 행복을 넌 느낄 수조차 없을 거야. 아빠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할 거니까. 그때 옆에 있던 상간녀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무슨 상간녀 소송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싶다는데 응원을 못 해줘 망정.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 간수 못한 당신 잘못을 어디 뒤집어 씌워. 간수? 너 지금 간수라고 했냐? 남의 인생 망쳐놓고 간수? 너네들 두고 봐.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퍽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퍽하는 소리에 남편이 한 방에 거꾸러지더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상간녀의 아빠였습니다. 본인 딸이 유부남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걸 몰랐던 상간녀의 아빠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분노를 하고 남편에게 응징을 가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감히 한 가정을 파탄내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그리고 너도 일로 와. 감히 아빠 엄마를 속이고 저런 놈을 우리 앞에 데리고 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이거사? 아빠 진정하세요. 그게 아니라 들었다시피 곧 이혼할 거였잖아. 어차피 이혼할 거 미리 먼저 보여준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이것이 너 당장 일로 와. 오늘 아주 다리몽댕이 부러뜨려 줄 테니까. 상간녀 결국 쪼르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상간녀를 뒤따라가더군요. 마지막까지 저와 시부모님보다 상간녀를 먼저 챙기는 거 보며 정말 짐승고도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상간녀 부모님은 저와 시부모님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 절대 이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어디 세상에 하정 있는 유부남과 결혼이라뇨.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며 돌아가더군요. 적어도 상간녀 부모님은 정도를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저런 딸이 태어났는지 불가사의하더군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냐며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저한테도 그 다음날 바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가 많아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도 받아낼 수 있었죠. 또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집안 또한 남편을 사위로 인정을 안 했기에 두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응원을 받지 못한 채 본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됐어요. 남편 회사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회사를 찾아가 실체를 알리고 싶었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기에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를 다녀야 양육비를 저에게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혼 후에도 시부모님과는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사는 건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이 들 때도 많았지만 어찌저찌하니 살아가지더군요. 오히려 신경 쓸 게 없으니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하더군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전혀 반갑지 않은 인물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골은 엉망이 되었고 옷은 또 언제 빨았는지
냄새도 지독하고 봐줄 수도 없더라고요. 열자마자 놀라는 저를 뒤로하고 전 남편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안하고 영치 없이 찾아와서 미안해. 근데 나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어. 내가 갈 데가 이곳밖에 없어서. 뭐라고? 여기가 왜 네가 찾아올 곳이야? 가정 파탄 내고 이혼당하고 잊었어? 당장 나가. 얘들 알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나도 속았다고. 그 여자한테 다 속았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가게 차려줬더니 나중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가버렸어. 이게 불과 한 달 전 일이라고. 조강지철 떠나면 벌 받는다더니 내가 진짜 버려받았어. 나 충격받고 회사도 그만뒀어. 매일 술만 먹고 사니까 다닐 수가 없더라. 가만히 있어보니 날 정말로 생각해줬던 사람들은 내 가족밖에 없었더라고. 그래서 요즘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줄 알아? 그걸 이제 알았어. 애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더니 꼴 좋다. 내가 미쳤어? 내가 너랑 다시 같이 엮이게. 우리 이혼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제발.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날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셔. 진짜 갈 땐 여기밖에 없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상간녀한테 배신당하고 오갈 데 없으니 받아달라뇨.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해드렸더니 그놈이 거기까지 찾아왔냐며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내일 또 찾아올지 모르니 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그 다음 날에 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 술이 취한 채 말입니다. 그때 집에 와 계셨던 시부모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아, 이제 와서 이렇게 용서를 빌면 뭐하냐? 잘못은 다 해놓고 용서를 빌어? 어서 가거라.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우리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너도 그때 우리한테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자꾸나. 우리도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며 살기로 했다. 아버지, 정말 자식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게 누가 그런 짓을 하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내가 애미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이 약물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거라. 평생 반성하고 살아. 그리고 우린 나중에 우리 장래 때 보자꾸나.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요. 제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앞으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요. 제발. 그렇게 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남편을 내보낸 후 그대로 주저앉고 마시더군요. 당신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봤는데 어느 누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말없이 시부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이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지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시부모님과 계속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나름 자신감 있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신 건지 그동안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은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게 제게 조금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냥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들어보니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네요. 제 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들 아빠로서 이젠 정직하고 옳은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떠나간 남편은 결국 나락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